지지율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6.8%포인트 전주 대비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이게 취임 후 최저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1주간 주간 집계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해서 56.5%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뭐 낮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부정 평가도 또 6.8%포인트 똑같이 상승해서 38.2%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6.8% 하락을 하고 또 부정평가는 또 6.8%포인트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13.6%포인트나 이번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컸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에다가 또 사면 논란까지 지지층이 이탈하고 또 스윙부터가 이탈해서 아주 급락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우리 대변인님 이거 상당히 크네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봤을 때 사실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나 보수 쪽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일정 부분 허니문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크게 다루지 않는 그리고 또 사실 이재명 정부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권력이 정점에 있다가 깨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의 능력 밖의 이상으로 지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지금 거품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낙폭을 봐야 되거든요. 부정과 긍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13%포인트 이상 어떻게 보면 변동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의미를 갖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정권 초기부터 가졌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말이 어떤 상황에서 모르다가 어떤 포인트, 어떤 기점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했고 또 정권이 오만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잔펀치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보니까 옷이 다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주식 양도세 관련하고 사면 논란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면이란 거는 인사와 더불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사와 사면은 그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근데 그 국정 철학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도 속된 말로 이런 인사를 소위 말해서 공직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권력을 사유하고 있고 사면도 국민 통합적인 게 아니라 나와 친하고 진영과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로 치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는 그건 무엇보다도 이게 증세의 어떤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 돈 준다고 하고 되게 좋아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르게 증세, 거위의 어떤 깃털을 뽑고 있는 현상이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서 솔직하게 증세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거죠. 개딸과 여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도 투자하기도 힘들고 관세 협상에서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고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5일 날 미국 가서는 이제 청구서 제대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듯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목도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계절이 바뀌니까 이 흐린 눈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좀 더 키워드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의 4대 참사 지지율 폭락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4대가 어떤 4대 참사 무슨 옛날에 4대 강이 아니고요. 4대 참사입니다. 첫 번째 참사
인사 참사, 두 번째 참사 관세 참사, 세 번째 참사 증세 참사, 네 번째 참사 오늘 얘기할 사면 참사.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된 것은 인사폭망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또 이수진 교육부총리 뭐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성남 조폭 관련설이 있는 사람을 1급 고위 공무원에 자기와 가깝다는 이유로 했다가 이제 사퇴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전과자 아니면 고위직 못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데 윗물이 탕류니까 아랫물은 흙탕물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전과 4범입니까 5범입니까? 그리고 또 정권의 2인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본인의 형도 반전반액 양키 고음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차고 인물들을 지금 정권의 핵심으로 넣어놓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민심 위반이 출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그 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는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강훈식 그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그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어찌나 높은지 참. 정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뭐 이런 국민들의 이제 비아냥이 지금 이제 쏟아지는 것이죠. 그 외에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관세 폭탄, 윤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또 유능한 그 경제 관료들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세금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야. 너 지금 대선에 관여하려는 거 아니야? 야, 너 탄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미 관세 협상도 깨버리고 그러면서 전략적 오류가 생기면서 0%인 한미 FTA 세율을 실질적으로 15%나 로켓처럼 올린 그런 참사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후폭풍이 지금 우리 민생 경제에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증세 폭탄, 세금 올리지 않는다 했더니 진짜 올리지 않는 줄 아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퍼주는데 무슨 어디에서 무슨 뭐 푸면 푸는 계속 화수분입니까? 결국 32조 원 증세라는 것을 통해 그 32조 원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당선 축하금으로 뿌렸는데 그거 빵꾸 메꿔야죠. 그래서 어디 있을까 해봤더니 윤 대통령이 이거 낮춰라는 거 좀 올려야겠네 하면서 증권 거래세 그리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확 낮추는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려고 했던 세수 예측액이 35조 6천억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결국 한 곳에 빵꾸 나니까 다른 데서 모아가지고 뒤통수를 때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어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가 날아갔습니다. 32조 퍼졌는데 돌아서 가지고 이 증세 논란으로 해가지고 국민 주머니에를 손대가지고 100조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에서 응답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지막 사면 참사. 이제 조국과 윤미향으로 대비되는 정말 불공정과 부정의의 대표.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8.15 특별 사면에 정말 국민의힘 그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미향을 사면하려고 하면은 을사오적 중에 이완용을 빼라라는 얘기. 8.15에 왜 뜬금없이 윤미향이냐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가 통곡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전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지지율이란 것은 유지되다가 툭 일정 부분에 떨어집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오다가 이번에 툭 떨어진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ratchet effect 그러니까 우리 그 어디죠 톱니바퀴처럼 툭툭툭 떨어져가는 것이 변곡점이 시작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을 제가 좀 더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PK, TK 70대 이상 등 핵심 지역 세대 큰 폭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는데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PK 같은 경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17.4%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62.2에서 44.8로 17.4%포인트 굉장히 하락 많이 했고요.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도 4.9%포인트나 하락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보수층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스윙보터 중도층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면 오늘 아마 이제 사면 단행할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 만약에 오늘 사면 하게 되면은 결정하게 되면은 더 떨어질까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평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여론에 민감하다, 그게 뭐 장점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쇼였죠.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높여놨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국민이 오만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거는 사실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 복권시킨다는 거는 사실상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광복절 날 3번 찍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근데 광복절을 사실상 훔쳐가지고 절도해서 강탈해서 본인의 두 번째 대관식을 하는데 이때 그 자리에 2명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예. 조국과 제가 볼 때 윤미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때문에 조국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 찍히는 거고 윤미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광복절날 맞이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그 이기인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5월 5일날 저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네. 사면한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또 등장을 해서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이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네. 잘못을 했는데 반성도 안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해 주잖아요. 그럼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 뻔뻔함에 대해서 뻔뻔함의 강도가 높아지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조국도 그럴 거고 윤미향도 그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까지 사면을 해줬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이고 특히나 조국과 윤미향은 정치를 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갖는 이 시그널이 굉장히 폐악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임시 국무회의 이게 안건이 딱 한 건입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이렇게 심플한 임시 국무회의 하나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 또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실에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긴급으로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임시 국무회의 열어갖고 딱 한 건만 원포인트로 네. 처리하는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일 아닙니까? 특히나 그렇죠. 이제 사면 관련해서. 이례적이고 원래 내일 할 수 있거든요. 예. 화요일마다 할 수 있는데 화요일 거를 하루 앞당겨서 한다는 건 뭐냐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개딸들과 예. 뭐 문바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날인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그렇지 미룰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 야.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 무서운 거를 지금은 좀 아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리얼미터의 어떤 지지율 폭락을 보고 폭망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르는데 우선은 답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어차피 맞을매 예. 빨리 처리하고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영장 나오고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이 특검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 이쪽이 다 계획이 있어요. 3대 특검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에 빠지는 악재가 생겼을 때 그걸 가리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곶감을 빼먹듯 예.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부각을 시키는 거죠. 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문제점이 더 부각돼야 되는데 몇몇 언론 같은 경우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했던 것들을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사를 가리는 행태를 보일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의 어떤 정략적인 어떤 역할론이 지금 굉장히 또 부각되지 않을까. 도구로 또 활용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예, 원래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는데 이걸 하루를 못 기다려서 특사 문제만 따로 처리를 하겠다. 특별 사면 문제만 따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뭐 어차피 지지율도 추락을 했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 맞을 거 미리 맞자라는 생각인지 아니면 또 대변인 말씀대로 두 가지 다 해당할 수도 있겠죠.
대변인 말씀대로 하루라도 더 빨리 보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인지 뭐 두 가지 모두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떳떳하면 생중계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 국무회의는 생중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국무회의는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쇼를 하라. 그러니까 참 쇼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좌파들이 선전, 선동부 그리고 조직부 이게 양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선전, 선동이 결국 쇼인 것인데 쇼잉은 무지하게 잘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무회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열심히 밤새 공부를 해서 막 그냥 내각을 조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각하를 이렇게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쇼를 했는데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이것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이라고 하면은 남다른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생중계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신박하면서도 신선한 아이디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떳떳하면은 특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이는 거 하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정치인을 좀 사면시켜주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사면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비공개를 하려고 할까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보훈 사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그 엊그제 제가 그 한 언론에 그 사설 제목을 봤더니만 아마 동아일보였던 것 같은데 사면인데 이 사자를 이렇게 그 다 풀어준다, 릴리즈한다는 사자가 아니고 사적, 프라이빗한 사적 사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 1번 찍으면 뭐 조국이 일찍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땠습니까? 조국당은 몰아줬죠.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나옴으로써 8%의 어떤 지지율을 갉아가면서 8% 차이로 우리 야권이 패배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훈 인사로 이번에 넘버원 첫 번째 이 사면 주자로 조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통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진짜 옛날엔 그나마 그 대선 후보들이 사면권을 자제하겠다. 내가 하면은 정치인, 경제인들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서약까지도 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당선되고 났더니만 대놓고 보훈 사면을 합니까? 사면한다고 하면은 정말 경제가 어렵고 민생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은 민생으로 어려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바빠가지고 국회의원이죠. 우리 훈련 못 가가지고 했던 예비군 훈련 사범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뭐 일부 이게 뭐 식품의약품 뭐 이런 그 문제라든가 이런 진짜 민생을 해서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노력을 해야지. 말은 민생을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우리끼리 우리들 자기들 식구 챙기는 이런 사면.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되는 거죠. 그 진짜 지지율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그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한 데는 이 사면이 굉장히 컸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면 안 하는 걸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일극 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조국이나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도 조국 사면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범여권이라는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무슨 종교계에서도 나섰고 그다음에 뭐 전 국회의장들도 나섰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책은 사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되길 이러면서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책 홍보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사면에 이어서 책 홍보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독거방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아주 소중히 노력한 결과다.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아깝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공부하러 들어간 거예요? 제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관련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사를 했는데 공감하는 지점도 좀 있어요. 저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관련해서 한 얘기 있는데 잠깐 인용했습니다. 지금도 뭐 책 팔면서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꼴됐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을 보면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그렇죠. 끌었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혔다가 사단이 났고 그렇죠. 그 이듬해 1월인가요?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음의 빚을 운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국의 공부인가요? 이게 네. 책 제목이 네.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야, 이쪽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 대단하다. 최민희 의원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뇌구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뇌구조가 참 독특하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그런 공부 우리 같이 해달라는 겁니까? 네. 포토샵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공부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뭐 성찰하겠다, 반성하겠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네. 근데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근데 아니 성찰을 하겠다는데 본인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찰한 게 성찰이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성찰이 몇 마디 새치어로 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분은 그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몇 글자 끄적끄적 한다고 해서 그게 성찰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침묵하면서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 교도소에 가서 책도 많이 냅니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제 문바들이나 개딸들이 좋아하시겠지만 국민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공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다고 한다면 와 진짜 대통령은 대통령이어야 하잖아요. 예. 진영의 수장으로서 이른바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게 용인이 되는 건가요? 저는 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하느냐 그 이유는 철저하게 조국을 통해 가지고 조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와 공정과 개혁이라는 이미지를 차용을 해가지고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깨지니까 본인들이 가졌던 그런 이미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조국이 얼굴 마담으로서 조국이 가지는 그떤 이미지가 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왜냐? 내가 그런 어떤 정의 비즈니스, 어떤 개혁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나의 기득권을 강화했거든요. 근데 조국이 망가지면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대한 카르텔이 이른바 정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서사,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게 싫기 때문에 조국을 다시 끌어올리고자 하는 저는 음모론이 있다고 보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적지 않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헛된 말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치밀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윤미향도 반일 운동이라는 서사가 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도 욕을 먹더라도 다시 본인들 입장에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광복절 때 조국과 윤미향을 부활시키는 부활절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로 만드는 건 아니냐. 광복절은 그렇습니다. 조국의 공부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더 살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차용하는데 저는 그 공부가 냉텅
일공짜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정권 시작한 지 지금 2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뭐 일극 체제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권 시작부터 지금 후계 구도 뭐 범여권에서 지금 후계 구도 다음 타자 만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마땅한 주자가 사실 여권에 없잖아요. 뭐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였고 그래서 이걸 봐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즐거울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국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는지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서울시장 출마설도 나왔고 심지어 이제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권노갑 전 의원마저도 조국을 찾아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옥중에 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시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후계 구도 이게 주목받는 거 이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달가울 게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에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말이 그 1, 2년 전부터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 3년 전부터는 사실상 이재명 일극 체제로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달려왔었고 지금 결국은 이재명이 다 했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운 좋게 거꾸로 대통령이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스타일로 봤을 때에 그 2인자를 키우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남시부터 경기지사 때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당 대표와 그 대통령이 된 이 시점까지도 2인자를 키우는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중임할 수 있게 개헌을 하면 했지.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연결한 걸 보면은 본인이 쭉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지금 인사혁신처장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뭐라고 하면 하늘의 축복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낳은 사람인데 5년은 너무 짧다. 개헌을 해서 10년, 20년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들여 앉힌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을 미리 읽고 긁어주는 사람을 중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기를 한다고 하면 3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김민석. 실제로 지금 그 김민석 그 국무총리로 지명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특히 지금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참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찍고 옆에서 열심히 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2인자로 있으면서 어느 순간 다음으로 올린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 정치하는 정청래.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 대표가 되니까 이재명이 버린 카드 강선우를 픽업해서 완벽한 사람이다. 영어도 잘해. 하면서 국제위원장 유임.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이웨이 내 사람 챙기기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청래가 이재명의 친구냐 이재명의 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차피 최고 권력자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청래 지금 당대표도 본인이 그 자리에 용산에 가고자 하는 자체 발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인가 했을 때에 어쨌든 친명을 넘어서 이제 친문으로 옛날엔 친노에서 친문으로 가서 이제 다시금 친문에서 친국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친명이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친노, 친문을 넘어 이제 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국을 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좀 전에 뭐 그 대변인님 얘기했지만 공정과 상식은 개나 줘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반쪽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다시 나옴으로써 조국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니고 조국의 늪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국인데 취지를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의 행보 민주당의 분열이 씨앗이 될 것인지 통합의 열쇠가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의 늪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뭐 사면 결정하겠지요. 그래도. 근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내재적 접근을 따진다면 조국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꼭 사면시켜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 있습니다.
이화영 전 그렇죠. 왜 빠졌을까? 이화영은 딱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총선 이후에 이제 배치 단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누군가 대속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국회의원들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했던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또 페이스북에는 뭐 덥고 막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니 번지수가 틀렸다. 나를 해야지 웬 조국이야. 너 조국 싫어하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권력이라는 건 사실상 해석과 인식의 영역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본인이 힘써가지고 박찬대 의원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김어준과 정청래 연합군에 의해서 짓밟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국 사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은 그래도 찬바람 불면 크리스마스 때나 내년 정도가 되지 지금은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의 머릿속에 사면 조국 사면 네 글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 뭔가 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지율은 더 빠져.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권노갑도 찾아가고 정대철도 찾아가고 뭐 저기 누구냐 우원식도 찾아가고 그런 게 일종의 시그널이잖아요. 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권력이 하나의 어떤 일극 체제에서 분화되고 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된 지 2달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이 가속도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근데 이재명이 여기서 머리를 쓴 겁니다. 뭐냐면 조국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조국이잖아요. 그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 그 분의 말따나 공부하고 성찰해서 2년을 꽉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아 나는 잘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2년 동안 반성하고 내가 아 이거는 처벌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조국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죠? 야 나 5년 동안 지연된 재판 속에서 밖에서 당도 만들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가가지고 뭐 푸시업하고 뭐 그러다가 채 몇 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석 달. 그러면 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국은 영원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의 관점 입장에서는 도저히 조국이 나오는 걸 싫어할 텐데 왜 그러지? 아 조국이 완전하게 뭔가 잘못을 하고 2년을 채우고 나왔을 때 그때 조국은 어떻게 본다면 아 그래도 뭐 고생했다 이런 생각 측은지심이 발휘할 수 있는데 서사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훈장과 완장을 훈장을 좀 덜 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나오게 하는 건가 그런 착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조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정도 다뤄봤고 여기서 또 근데 안 다루면 섭섭한 사람이 있어서 짧게 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복권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윤미향 이 사람이 이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라고 SNS에 올리면서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또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억지 판결이다 뭐 할 수 있는 비판은 다 했는데 누가 보면 또 무죄 나온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이미 징역형이 확정이 된 사람인데 여기에 또 광화문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좀 사진 띄워드릴 건데요. 광화문에서 만나자. 야 이게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 차 뒤에 이제 소녀상을 놓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왜 덮었죠?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더운데.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소녀상 얼굴이 약간 누군가를 닮았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공부스러운데 차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아니 지금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확정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는데 여론조사에서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0.4% 달하기도 했습니다. 70%가 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이 됐고 임기를 꽉 다 채웠고 그 후에 의원직 상실하는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건데 이미 그 전에 의원직을 다 마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마포의 그 쉼터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 속에 약간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이게 억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고 변호사님하고 잠깐 따져보려고 이 판결을 좀 긁어왔습니다. 2심 판결인데 서울고등법원 2023 노 719 사기 등 판결문이 총 175쪽이나 되는데, 이 재판부에서 지금 사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판결문에 친절하게 표까지 다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유죄,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모금 약 1억 3천만 원 기부금법 위반이죠. 요거 유죄. 개인 계좌로 보관한 횡령 3,200만 원, 이것도 유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가 이게 억지 판결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임기 동안에 또 윤미향 보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을 했고, 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거기에 기권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어요. 예. 국고 보조금 사기를 친 사람, 한마디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사기쳐서 개인적으로 해먹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다란 것 자체가 저는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예. 나는 내가 할 길 간다라고 하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1심 재판부가 정말 그렇죠. 재판을 너무너무 오래 끌면서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판결을 지금 그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갔나? 제가 지금 국고 보조금 사기 관련되는 의뢰인과 사건을 하고 있는데 예. 노심초사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개인한테 물론 뭐 사기친 것도 그렇지만 국고 보조금에 대한 사기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봐가지고 네. 처벌 수위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죄를 해서 면죄부를 준 것도 정말 사법부가 제정신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하면서도 예.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생각을 금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사기뿐만 아니고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것 중에 그 할머니 장례비 조의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예. 이런 부분, 나아가 단체 명의로 들어왔던 것들도 상당 부분 이게 그 업무상 횡령했던 이런 네. 부분들이 대법원까지 유죄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여전히 아직까지 검찰이 자기한테 그 정치적 수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항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자들은 사법부가 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자기들은 사법부에서 다 유죄가 확정됐음을 불구하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나를 평가하세요. 역사의 법정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시고 진실과 정의의 법정. 난 정말 도대체 그럼 사법부가 왜 있냐고요.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 참담한데, 윤미향의 가장 큰 폐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윤미향으로 인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원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유용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물론 뭐 남아 있는 할머니들도 얼마 있지는 않습니다만 살아 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딱 끊겨버렸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는 4년 동안 오롯이 국회의원 다 해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은 뭐 차 타고 지금 뭐 광화문으로 간다,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유용했다는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느냐 했을 때에 그때 한참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그렇게 반전반행 양키고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일 죽창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또 다른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학비 어디서 나왔냐고요. 결국 지난번에 1심 판결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돈을 받았고 없는 건 맞는데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어이없는 정말 창의적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횡령과 관련되는 법리로서 면죄부를 줬는데 그것이 항소심에서 네. 뒤집어졌거든요. 그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 마이무트 아이가 좀 조용히 좀 있으십시오.